독일 지멘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7층 회의실. 미국, 일본, 한국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판도는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 수백조 원짜리 싸움이었죠. 일본은 100년의 기술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절반 가격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발전 엔지니어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멘스 에너지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 밀러. 그게 저입니다. 독일 뮌헨 본사의 회의실 창밖으로 이자르 강이 잔잔히 흐르던 그 공간에서 저는 수십 번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스 터빈, 증기 터빈, 복합 화력 발전소.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세계 곳곳의 발전소에는 저희 지멘스의 심장이 박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죠. 저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발전 터빈의 심장은 결국 독일, 미국, 일본이 만든다. 이건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 특허, 운전 데이터.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대용량 가스터빈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가 만든 터빈을 사다 쓰거나 기껏해야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면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들이 발표한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 단위였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저는 처음에 이걸 단순한 수요 증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수요 증가가 아니라 재난이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었죠. 탄소 중립. 전 세계 정부가 이미 서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석탄과 가스를 그냥 태울 수가 없었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된다고요.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춥니다.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추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춰선 안 됩니다. 단 1초도. 저는 그 간극 앞에서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대용량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결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수소 터빈.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다시 100년을 가져간다고. 수소를 연료로 태워 전기를 만드는 기술, 그것이 다음 시대의 패권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패권은 당연히 독일, 미국, 일본 중 하나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확신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24년 초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차세대 청정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 선정. 공식 명칭은 길고 복잡했지만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누가 미국의 다음 10년짜리 발전 시장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의 출발선이 바로 이 회의였죠. 7층 회의실은 좁았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의 무게는 전혀 좁지 않았죠. 에너지부 관계자, 빅테크 측 기술 담당 임원, 그리고 각 기업 대표단. 지멘스, GE, 미쓰비시. 우리 세 회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무중단 24시간. 탄소 제로. 대용량.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논의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우리 홈그라운드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소 전소, 즉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이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빅3뿐이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빅테크 측 임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100% 수소 전소를 실제로 상용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지멘스의 수소 혼소 실험 데이터,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 로드맵. 그런데 그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실험이나 시범이 아니라 실제 상업 발전소에서 수소만으로 돌린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이도 미쓰비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내놓은 답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혼소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2027년 혹은 2030년까지 완전 전소를 실현하겠다는 로드맵. 기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빅테크 임원의 표정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그는 로드맵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는 발전소가 필요한 거였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질문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곧 된다고 말하는 동안 시장은 지금이 필요하다. 그 간격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딱 스치는 정도였죠. 그 불편함을 저는 아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전화가 2통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미쓰비시 측 임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다나카.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한스, 이번 시장은 결국 기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100년을 쌓아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실제로 긴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대용량 가스터빈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죠. 다나카는 그 자존심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빅테크를 상대로 공동 대응 전선을 펴자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일본이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만요. 두 번째 전화는 중국 쪽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같은 가격의 패키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터빈 설치, 운영 지원까지. 유럽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국가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생산 체계가 결합되면 단가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오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전화의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꺼내지 않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죠.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중공업 기업들이 발전 설비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설계한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조립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었죠. 소재 공급망을 쥐면 끝난다. 핵심 부품은 결국 우리한테서 나온다. 이 인식은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나카와 통화를 마치며 저는 실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이 경쟁은 결국 지멘스, 미쓰비시 사이의 싸움이라고.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경쟁자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방심하죠.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 함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술이 있는 곳, 역사가 있는 곳, 데이터가 있는 곳. 그곳은 우리였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요. 그 확신이 흔들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한 건 1월 초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CES. 세계 최대 가전 및 기술 전시회. 저희 팀이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고 매일 저녁 요약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훑어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관계자들이 한국 중공업 부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저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죠.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산업 장비 부스에 빅테크가 줄을 선다고요. CES는 원래 소비자 가전 중심의 행사입니다. 화려한 화면, 얇아진 노트북, 접히는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주목받는 자리죠. 발전용 터빈 같은 중공업 장비가 주목받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빅테크 임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건 뭔가 범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추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올라온 내용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모형.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기술자 출신입니다. 이 급이 뭘 의미하는지 몸으로 압니다. 380메가와트짜리 단일 터빈은 대도시 하나를 먹일 수 있는 출력입니다. 이걸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면을 그리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물건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부스를 비교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부스는 눈이 부셨습니다. 대형 스크린, 화려한 조명, 정교한 홍보 영상. 전시 자체는 완벽했죠.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관람객들이 잠깐 눈길을 주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모형과 기술 데이터 패널이 전부였죠. 그런데 거기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자료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 대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쇼를 보러 온 사람은 화려한 부스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 멈추죠. 그 사진 한 장이 제 머릿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균열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을 저는 애써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고 전시회 줄이 계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 균열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15기가와트급.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히는 규모였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탄소 제로 발전 인프라 구축. 규모 자체가 전례가 없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들썩였죠. 그리고 중국이 가격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죠. 업계 평균 단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설치비, 초기 운영 지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어떻게 저 가격이 나오는지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거라는 건 다들 알았습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던진 가격이었죠. 그래도 발주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업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더 불편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만났다는 겁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도쿄 어딘가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확인된 자리는 아니었지만 소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제는 하나. 한국을 이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나눈다는 것.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고요. 이 두 나라가 기술 자존심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경쟁 관계인지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두 나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국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두려움이 자존심을 누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소 터빈은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소는 다룰수록 위험합니다. 연소 특성이 천연가스와 완전히 다르고 조금만 제어가 흔들려도 역화가 발생합니다. 역화, 즉 불꽃이 연소실 바깥으로 역류하는 현상. 그게 터지면 터빈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빅테크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데이터 센터 하나가 멈추면 하루에 수천억이 날아갑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결국은 우리다. 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중동 입찰이 흔들리고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독일 시각으로 새벽, 현지 시각으로는 이른 아침.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산업단지였습니다.
저를 깨운 건 저희 팀 현지 담당자였고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죠. 역화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한 번에 달아났습니다. 중국 업체가 수주한 수소 혼소 발전소였습니다. 몇 달 전 중동 입찰 때 말도 안 되는 저가로 시장을 흔들던 바로 그 회사. 동남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따냈죠. 패키지, 저가, 빠른 납기. 발주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화가 터진 겁니다. 수소 혼소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연소 제어가 흔들렸고 불꽃이 연소실 밖으로 역류했습니다. 터빈 내부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가동이 즉시 중단됐죠.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빈이 멈추자 발전소 전체가 멈췄습니다. 발전소가 멈추자 인근 산업단지 전체에 정전이 왔습니다. 공장들이 멈추고 생산 라인이 멈추고 냉동 설비가 멈췄습니다. 금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났죠.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반은 그랬고 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수소는 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안전이 전부라고. 그 말이 맞았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 빅테크 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옵션은 테이블에서 제외합니다. 단호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하나로 신뢰가 무너졌고 신뢰가 무너진 공급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무중단이 생명입니다. 그 원칙 앞에서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둘이다. 지멘스와 미쓰비시. 그런데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현지 담당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스 씨, 빅테크 쪽에서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를 따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CES에서 줄이 서 있던 그 부스. 제가 애써 균열을 메워두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시장의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싸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돌리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저는 그제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숫자로, 확신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자고. 창원. 경상남도 남해안에 자리한 공업 도시입니다. 저는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로 30년을 살면서 세계 곳곳의 발전소를 다녔습니다. 독일,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그런데 한국 창원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직접 찾아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담당 엔지니어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첫 느낌은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홍보시설도 과도한 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곳이었죠. 박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일즈 말고 실제 운전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테스트베드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터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묵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저는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수소 혼소 비율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 경고등 없음. 50%. 경고등 없음. 80%. 경고등 없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소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소 불안정 구간이 생깁니다. 특히 혼소 30에서 40% 구간은 업계에서 악명 높은 마의 구간이죠. 화염이 요동치고 역화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멘스도 미쓰비시도 이 구간을 넘기 위해 수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 경고등 없음. 역화 제로. 질소 산화물 수치 한 자릿수 ppm. 박진수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마이크로 분사 연소 방식입니다.
큰 불꽃 하나로 태우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불꽃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불꽃 하나가 불안정해져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렸습니다. 개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수백 개의 연소 노즐을 밀리초 단위로 독립 제어한다는 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극한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 구간을 뚫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7년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년의 실패와 수정과 재도전이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숫자로 쌓여 있다는 게 연속 무고장 가동 시간이 화면 한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2400시간 이상.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레트로핏 사례였습니다. 기존 발전소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의 터빈 심장부만 교체하는 방식이었죠. 외벽, 배관,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핵심 연소 모듈만 바꾸는 겁니다. 비용은 신규 건설의 10분의 1, 기간은 5분의 1, 6개월이면 기존 발전소가 수소 전소 발전소로 바뀝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건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파는 겁니다. 빅테크가 원하는 건 2030년에 완벽한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내년 당장 돌아가는 발전소였습니다.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죠. 저는 창원을 떠나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장. 최종 회의 그리고 인정. 다시 워싱턴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7층, 같은 회의실. 그런데 분위기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각 회사의 최종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빅테크 임원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을 듣겠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없었습니다. 동남아 사고 이후 테이블에서 제외됐죠. 남은 건 셋이었습니다.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 에너빌리티. 중국 측 자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됐습니다. 가격을 추가로 낮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빅테크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 완료까지 18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에게 18개월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미쓰비시 차례였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0년의 기술력, 방대한 레퍼런스, 안정성.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빅테크 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수소 혼소 비율은 어느 수준입니까? 다나카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상용 기준으로 30% 수준입니다.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고 임원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는 짧았습니다. 화려한 영상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하나를 테이블 중앙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실시간 가동 데이터였습니다. 수소 100% 전소. 역화 제로. 무고장 가동 2400시간 이상. 레트로핏 전환 기간 6개월 이내. 숫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의 현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창원을 떠올렸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숨을 참았던 순간 100% 수치 앞에서 경고등이 켜지지 않던 그 장면. 박진수가 담담하게 말하던 목소리. 7년입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든다는 건 단순한 발언 요청이 아니었으니까요. 30년 경력,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사람이 지금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거였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독일 기술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해야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을 바꿨습니다. 다나카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죠. 잠시 후 다나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전부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워싱턴을 떠나는 공항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결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연료를 파는 나라는 자원을 팝니다. 심장을 만드는 나라는 미래를 만들죠. 저는 30년 동안 그 심장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그 심장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심장은 한국이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한스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독일 기술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워싱턴 7층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 장면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시장을 처음부터 만들어 온 나라가 아니어도 7년을 버티며 데이터를 쌓은 사람들이 결국 게임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화제로 무고장 2400시간 6개월 레트로핏. 이 숫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수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숫자들이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는 심장이 됩니다.